최구나, 이거 너가 다 내 거 훔쳐가서 강남에 건물 올린 거니? 아니요. 사장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전 훔쳐간 거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군이란 사람은 무얼 훔쳐갔으며 왜 이 여성은 이토록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복수를 꿈꾸는 66 할머니입니다. 강순자라고 해요. 지금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엔 서울 명동 뒷골목에서 30년간 고모령 냉면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고모령이라는 이름은 제 고향인 평양의 작은 고개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붙인 이름이죠. 제가 만든 냉면은 정말 달랐습니다. 사골과 닭뼈를 하루 종일 우린 육수에 비밀 양념을 넣어 만든 맛이었어요. 손님들은 한 그릇 먹고 나면 꼭 다시 찾아왔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면을 직접 볶고 김치를 담그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제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정수라는 남자였어요. 26살쯤 되었을까요? 처음엔 정말 성실한 젊은이 같았습니다. 일찍 와서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요. 저는 그 청년을 믿었어요. 바로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육수 만드는 법도 핵심 비법 말고는 다 가르쳐주고 면 삶는 비법도 알려줬죠. 최정수는 제 곁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명절이면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용돈도 챙겨줬죠. 제 친아들 상준이도 최정수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정말 양아들처럼 생각한 가족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정수가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몸이 아픈가 걱정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소식을 들었어요. 최정수가 강남 한복판에 궁전냉면이라는 가게를 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르쳐준 육수 레시피 그대로 말이에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그런 배신을 할까 싶어서요. 직접 가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번화가에 있는 그 가게에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30년간 끓여온 육수 냄새였어요. 냉면을 시켜 먹어봤죠. 맛이 똑같았습니다. 제 비법 그대로였어요. 최정수는 저를 보자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제가 배운 것과 새로운 재료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이게 뭐니?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장사를 하다니 이렇게 간신히 물었죠. 그런데 최정수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대의 레시피가 누구 거예요? 제가 배워서 제 것으로 만든 건데요. 그리고 여기가 명동 뒷골목이에요? 강남이잖아요. 손님층부터 다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내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더 놀란 건 그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새벽에 비법 육수를 만드는 창고에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걸 훔쳐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제 비법 육수 만드는 법을 훔쳐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정수가 혼자 힘으로 강남 한복판에 그런 멋진 가게를 낼 수 있을까요? 임대보증금만 해도 몇 억은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분명히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그 후원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켜온 제 비법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괴로운 건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제가 육수에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사용한다는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이 하나둘씩 퍼지더니 젊은 사람들은 강남의 궁전 냉면으로 가고 저희 단골 손님들조차 거기랑 맛이 똑같던데 거긴 더 깔끔하고 좋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장사를 그만둔 거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이었어요. 최정수는 그 후 궁전 냉면을 체인화해서 전국에 몇십 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제 레시피로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건강도 지킬 겸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복수심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아들 상준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어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꾸준히 하고 있었죠. 저는 안심했어요. 적어도 아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말쯤이었을까요? 상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군요. 그 회사도 경기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상준이는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상준이가 대학 후배와 함께 사업을 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후배랑 같이 음식점을 해보려고요. 냉면집이에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준아, 냉면집이라고? 어떤 냉면집인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상준이가 그냥 냉면집이에요. 요즘 냉면이 인기라고 하니까 해보려고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 일이니까 말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조심해서 하라고만 당부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준이가 차린 냉면집이 바로 궁전냉면 가맹점이었던 거예요. 서울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궁전냉면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내 원수의 가맹점을 하고 있다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상준이에게 달려가서 따져 물었죠. 상준아, 이게 뭐니? 궁전냉면이라니. 그러자 상준이가 당황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원래는 엄마 레시피잖아요. 우리가 되찾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요.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최정수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상준이가 그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상준이도 퇴직금까지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준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죠. 후배와 함께 정말 성실하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손님이 확 줄어들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준이는 처음엔 괜찮다, 곧 나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준이가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최정수의 아들, 최영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최정수 부자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치밀한 음모였던 거예요. 제 마음속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해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최정수 부자를 무너뜨렸는지 말이에요. 챕터 2. 상준이가 최영민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원수의 아들 손에 들어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상준이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죠. 상준아, 최영민한테 얼마나 빌렸니? 상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엄마 1억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자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준이가 더 작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한 달에 5%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5%라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자인지 상준이는 몰랐던 거예요. 상준아,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잖니? 상준이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민은 처음엔 정말 친절했다고 해요. 형님,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따뜻하게 접근했다더군요. 그리고 형님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상준아, 그 사람이 최정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상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왜 나한테 상의를 안 했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상준이는 눈물이 고이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엄마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혼자서 이런 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영민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상준이가 계속 설명해 주더군요. 최영민은 정말 친절한 척했대요. 계약서도 형식적인 거예요 라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상준이는 그때 너무 절박했던 거죠. 제대로 된 계산도 안 해보고 급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엄마,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비톡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 같았거든요. 상준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어요. 최영민은 상준이가 가장 절박할 때를 노린 거였죠. 냉면집 매출이 바닥을 치고 기존 대출 이자도 못 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을까요? 분명히 미리 조사를 해둔 거겠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상준이가 어떻게든 이자를 갚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엄마, 하루에 손님이 대여섯 명밖에 안 와요. 그것도 배달 주문이 대부분이고요.
상준이의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는 임대료도 못 낼 판이었거든요. 배달 주문을 받으려고 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냉면은 면이 불어버리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죠.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상준이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밤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500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느라 머리가 하얘졌던 거죠. 며느리 아름이도 파트타임 일을 늘려서 도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아름이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그 큰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름이가 밤에 편의점 알바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준이가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째 되던 달 상준이가 이자를 못 냈어요. 그러자 최영민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님, 약속은 지키셔야죠라며 협박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민아, 한 달만 기다려줘.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 상준이가 애원했지만 최영민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약속을 어기시면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야겠네요 라고 차갑게 말했죠. 상준이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대출 서류에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걸 제대로 파악 못했던 거예요. 너무 급했고 절박했거든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준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미 지난 일이니 자책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최영민은 상준이를 더욱 몰아붙였어요. 형님이 못 갚으시면 어쩔 수 없죠.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가족 같은 사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대신 이자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했어요. 결국 이자가 월 7%로 올라갔습니다. 70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준이는 완전히 절망했죠. 가게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월 700만 원이라니. 저도 그 숫자를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어떤 냉면집이 그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말이에요. 상준이는 악순환에 빠졌어요. 이자를 못 낼수록 금리는 더 올라가고 압박은 더 심해졌죠. 최영민은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를 걸어서 독촉했어요. 형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자도 복리로 붙고 있고 연체료까지 합쳐서 이제 1억 5천이 넘었어요. 상준이는 완전히 절망했죠. 원금 1억에 밀린 이자와 연체료가 합쳐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갚을 능력은 없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답이 없어요. 매일매일 빚이 늘어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준이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한계가 왔어요. 상준이가 더 이상 이자를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최영민은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자도 못 내시면서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밀린 이자까지 합쳐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최영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상준이는 애원했죠. 영민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을게 하지만 최영민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형님, 빚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요. 지금 1억 2천이 넘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준이네 가족은 결국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경매는 아니었지만 월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변두리 빌라 단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상준이, 며느리 아름이,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 민수까지 네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엄마, 민수가 친구들한테 이사했다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다고 하면서요. 상준이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손자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하다니요. 그날 밤 상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라며 울먹이더군요.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최정수 부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복수였던 거죠. 최정수 부자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제 레시피를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아들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상준아,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저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최정수 부자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가족을 구하고 동시에 최정수 부자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준이네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리산 자락 마을 작은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이에요. 최영민의 끈질긴 독촉 때문에 상준이가 하루하루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빚은 계속 불어나고 갚을 방법은 없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TV를 켜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전국 요리왕 선발대회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과 함께 유명 레스토랑 입점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 상준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정수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직접 나서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진 기존 냉면 레시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최정수가 이미 그 맛을 알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재료를 찾기로 말이에요. 할머니가 옛날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아주 특별한 버섯이 자란단다. 그 버섯으로 우린 육수는 신선들이 먹는 맛이란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함흥에서 오시기 전에 지리산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등산화를 신고 지리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상준아, 엄마가 꼭 너를 구해낼게 산을 오르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첫째 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버섯들만 보였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죠. 나무들이 울창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그늘 아래 썩은 나무 주변에 자라고 있는 희귀한 버섯들이었어요. 일반 버섯과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연한 황금빛이 도는 게 정말 신비로웠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버섯이 정말 존재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몇 개를 따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기존의 사골 육수에 그 황금빛 버섯을 넣고 끓여봤죠. 버섯을 넣는 순간부터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뚜껑을 열어보니 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기존 육수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이런 깊고 진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기존 육수보다 훨씬 깔끔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었습니다. 목넘김도 부드럽고 뒷맛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버섯의 비율, 끓이는 시간, 다른 재료와의 조합을 더 연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요. 온갖 실험을 반복했죠. 버섯을 언제 넣을지, 얼마나 끓일지, 다른 양념과의 비율은 어떻게 할지 수없이 시도해 봤어요. 실패작들이 산더미같이 쌓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황금 비율 육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리산 특산 황금빛 버섯과 전통 사골 육수의 완벽한 조합을 찾아낸 거였죠. 이 육수로 만든 냉면을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기존 고모령 냉면보다 훨씬 뛰어난 맛이었습니다. 최정수가 훔쳐간 레시피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제 준비됐다. 확신이 선 저는 바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표 요리 영상을 제출해야 했어요. 저는 정성껏 황금 비율 육수로 냉면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버섯을 손질하는 것부터 육수를 우리는 과정, 면을 삶고 플레이팅하는 모든 과정을 담았어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맛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제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거든요. 상준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준아, 엄마가 요리 대회에 나간다. 상준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워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이기고 올게. 그래서 내 빚도 갚고 최정수한테도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됐어요. 과연 제가 젊은 요리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대회 며칠 전부터 연습에 몰두했어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 플레이팅 기술, 재료 준비 순서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황금 비율 육수 레시피는 종이에 적어서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이번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상준이를 구하고 최정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거든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됐습니다. 서울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젊은 요리사들이 가득했어요. 저만 유독 나이가 많았죠. 다들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요리 대회에 나오시네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나이는 많아도 실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우니까요. 젊은 것들아, 내가 진짜 맛이 뭔지 보여줄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요리대로 향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죠. 챕터 4. 할머니의 서서히 오르는 복수의 서막. 대회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제작진이 참가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TV에서 봤던 유명 셰프들도 여럿 보였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 최연석입니다. 이태리 요리 전문가 이태리 마피아입니다. 퓨전 요리의 대가 이소영입니다. 하나같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화려하다고 막까지 좋은 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승부는 맛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산에서 오신 강순자 할머니입니다. 제 차례가 되자 박수가 터졌어요. 다른 참가자들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박수였죠. 진행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떤 요리로 승부하실 건가요? 함흥냉면입니다. 제가 30년간 만들어 온 냉면인데 이번엔 특별한 비법을 추가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저를 흘끗 쳐다보더군요. 아마 냉면으로 우리와 경쟁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소개가 시작됐어요. 유명한 요리 평론가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특별 심사위원이 소개됐습니다. 요리계의 거장, 궁전 냉면 브랜드의 창시자 최정수 대표님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최정수도 저를 보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더군요. 이제 정말 운명의 대결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최정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촬영이 시작되기 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최영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최영민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내가 여기서 뭘 하니? 라고 물었죠. 아, 저희 아버지가 심사위원으로 나오셔서 응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참가하신다니 신기하네요. 최영민이 대기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영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과연 그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우승하고 싶으시죠? 그럼 저와 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영민이 제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까지 거래를 제안하다니요. 할머니가 개발하신 황금 비율 육수 레시피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할머니가 우승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최영민이 비열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심사는 공정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러자 최영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심사위원인데 할머니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영민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준이 형도 이 일을 알고 계세요. 할머니가 이 대회에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뭐라고? 상준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최영민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분명히 상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영민아, 우리 엄마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어.
그걸로 요리 대회에 나간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 레시피를 너희에게 주면 내 빚을 좀 깎아줄 수 있을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상준이가 제 등 뒤에서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 아들이 또다시 나를 배신한 거였어요. 할머니, 상준이 형이 직접 연락하셔서 제안하셨어요. 할머니 레시피를 저희에게 주는 조건으로 빚을 완전히 탕감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영민이 비웃으며 설명했어요. 거짓말이지? 저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상준이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정말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 가족을 위한 선택 아니겠어요? 상준이 형의 1억 5천만 원. 빚을 모두 없애드릴 수 있어요. 최영민이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최정수 부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친아들까지 저를 배신하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상준이 형 빚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요. 최영민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할머니. 곧 촬영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영민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상준이를 위해서라면 레시피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참가자 여러분, 5분 후 촬영 시작합니다. 할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최영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상준이가 정말 그런 거래를 제안했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겠어. 최영민, 내 제안은 거절하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영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사위원인데 과연 할머니가 이기실 수 있을까요? 최영민이 위협적으로 말하며 대기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최정수는 분명히 저를 떨어뜨리려고 할 테고 상준이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잃더라도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해보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참가자 여러분, 스튜디오로 나오세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요리대로 향했어요. 유명 셰프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와 경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정수가 심사위원석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서 이번엔 절대 내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죠. 좋아, 최정수야. 이번에는 내가 진짜 맛이 뭔지 보여줄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맸어요. 진행자가 외쳤습니다. 전국 요리왕 선발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요리 대결이 시작된 거였어요. 요리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첫 번째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만의 대표 요리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아 보세요.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리산에서 직접 따온 황금빛 버섯들이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옆 요리대의 미슐랭 셰프 김태우가 물어봤어요. 지리산 특산 황금 버섯이란다. 너희는 못 구할 거야 라고 대답해줬죠. 사골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손에 익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수가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1시간 30분 후 황금 버섯을 투입했습니다. 그 순간 육수에서 나오는 향이 스튜디오 전체에 퍼졌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정말 특별한 향이네요. 유명 셰프들마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놀라는구나.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제 요리대 가스레인지 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저는 당황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작진 중 한 명이 사전에 화력이 약하게 조작된 가스레인지를 제게 배정해 준 것 같았어요. 분명히 최정수의 사주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속으로 화가 났지만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다른 참가자가 눈치챘어요. 피디님, 저쪽 가스레인지 화력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제야 제작진이 와서 점검했고 교체를 해준 뒤에야 화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냉면 면발은 정말 까다로운데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찬물의 헹구는 횟수까지 계산해가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해 공작이 시작됐어요. 심사위원들이 중간 점검을 하러 왔는데 최정수가 제 요리대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어떤 재료를 쓰시는 건가요? 최정수가 물어봤어요. 지리산 특산 버섯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최정수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런 생소한 재료를 쓰시면 심사위원들이 맛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대중적인 맛을 추구하는 게 좋을 텐데. 분명히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거였어요. 저는 참고 대답했어요. 맛이 좋으면 재료가 생소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수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진행자가 외쳤어요. 이제 플레이팅만 남았죠. 차가운 육수를 면 위에 붓고 삶은 계란, 오이채, 배채를 예쁘게 올렸어요.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리니 완성이었습니다. 시간 끝. 손 떼세요. 드디어 심사 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유명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들이 먼저 심사를 받았습니다. 프렌치 요리, 이탈리안 요리, 퓨전 요리들이 호평을 받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최정수만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더니 후루룩 먹었어요. 어머, 이게 정말 냉면이에요? 육수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두 번째 심사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깊고 진한 맛이 나는데요. 이런 육수는 처음이에요. 세 번째 심사위원까지 환상적이네요. 이런 조화로운 맛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요. 라며 극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정수 차례가 됐어요. 그는 면을 조금만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특별한 재료를 쓰신 건 알겠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아쉽네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의아해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 그러자 최정수가 육수가 너무 진해서 면의 본연의 맛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소한 재료는 대중성이 떨어져요라고 혹평했어요. 저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가자 입장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죠. 다른 심사위원들도 최정수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다행히 저는 아슬아슬하게 상위 8명 안에 들어서 2차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며느리 아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서울 카페에서 아름이를 만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상준이가 그런 거래를 제안한 게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니? 저는 궁금했어요. 아름이가 설명하더군요. 상준이가 최영민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최영민이 엄마가 대회에서 지면 빚이 더 불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리 거래하는 게 낫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상준이가 네, 엄마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름이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아름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진실폭 로티브이라는 채널이었어요. 이 유튜버가 최정수를 폭로한 적이 있어요. 원산지 조작이랑 직원 갑질 같은 거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궁전 냉면에서 중국산 재료를 국산이라고 속이고 직원들을 갑질로 괴롭힌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 유튜버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인데 옛날에 최정수한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아들이래요. 아름이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최정수가 갑질로 망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아름아,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볼 수 있을까? 이미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름이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박철민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쯤 되는 청년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최정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 최정수가 같은 건물에 궁전 냉면을 내면서 망하게 됐거든요. 박철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때 최정수가 건물주를 회유해서 저희 아버지 임대료를 올리고 손님들한테는 옆집 분식집은 위생이 안 좋다고 악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으셨고 빚까지 지게 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얻으셨죠. 박철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최정수를 반드시 망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박철민의 손을 잡았어요. 철민아,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최정수 부자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박철민이 눈을 빛냈어요. 할머니, 제가 최영민의 불법 사채 운영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최정수의 추가적인 비리도 찾아냈고요. 정말이니?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대회에서 우승하시면 그때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최정수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전 국민이 알게 만들 거예요. 박철민이 의기투합했어요. 아름이도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진짜 동지들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최정수 부자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박철민과 아름이가 저를 도와주기로 한 다음 날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어요. 박철민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박철민이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최정수와 최영민의 비리 증거가 가득했죠. 원산지 조작 서류, 직원 갑질 녹음 파일, 불법 사채 운영 증거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모았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최정수 부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박철민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할머니, 대회 2차전이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야. 그럼 그 직후에 폭로를 시작할게요. 하지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 효과가 커요. 며칠 후 드디어 2차전 날이 됐어요. 이번에는 8명이 4명으로 줄어드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이번 미션은 퓨전 요리입니다. 전통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세요.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퓨전 요리라니요. 저는 평생 전통 냉면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퓨전이라고 하니까 막막했어요. 다른 유명 셰프들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이런 미션은 우리한테 유리하지, 이런 표정들이었죠. 저만 혼자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보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황금 비율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냉면 육수로 만든 파스타라니 정말 독특한 퓨전이 될 것 같았어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황금 버섯 육수를 끓이면서 동시에 파스타 면을 준비했어요. 여기에 한식 고명들을 올리고 육수를 소스처럼 사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요리를 하는 동안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가 지리산에서 찾은 그 황금빛 버섯이 정말 특별한 건지 말이에요. 대회가 끝나면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미슐랭 셰프가 흘끗 쳐다보더니 할머니, 그게 퓨전 요리예요? 라고 비웃듯 물어봤어요. 내 방식의 퓨전이란다라고 대답했죠. 3시간의 요리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집중했어요. 육수의 농도를 조절하고 면의 식감을 살리고 고명의 조화까지 신경 썼습니다. 최정수가 중간 점검을 하러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이한 시도를 하시네요. 그런데 그 버섯은 정말 안전한 건가요? 라고 빈정거렸어요. 30년 요리한 사람이 위험한 재료를 쓸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최정수가 더 트집을 잡으려다가 다른 참가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포기했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황금 비율 육수로 만든 냉면 파스타, 그 위에 오이채, 배채, 삶은 계란을 예쁘게 올렸어요. 정말 독특한 비주얼이었죠. 심사 시간이 왔어요. 이번에도 다른 심사위원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최정수만은 이미 탈락시킬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서 먹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파스타인데 냉면 맛이 나네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심사위원도 정말 신기해요. 동서양의 조화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요? 세 번째 심사위원까지 혁신적이네요. 이런 발상은 처음 봐요. 모든 심사위원들이 극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정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한 입 먹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퓨전 요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냉면 육수에 파스타를 넣은 것 같은데요. 최정수가 혹평을 시작했어요. 퓨전이라는 건 정교한 계산과 세련된 감각이 필요한 건데 이건 너무 어설픈 조합이에요. 최정수의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맛은 정말 좋은데요? 한 심사위원이 반박했지만 최정수는 맛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리의 완성도가 떨어져요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2차전 결과가 발표됐어요. 저는 간신히 4등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최정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로 겨우 올라간 거였어요. 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궁금했던 걸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지리산 황금 버섯에 대해 검색해 봤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리산 10만이들 사이에서는 그 버섯을 황금령이라고 부르며 마법의 버섯이라고 여겨왔다는 거였어요. 한 10만이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황금령이는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만 자라는 희귀 버섯이다. 옛날부터 이 버섯을 우린 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전해진다. 더 찾아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황금령이를 찾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 어떤 글에서는 황금령이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병도 낫는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왕들도 이 버섯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우연히 찾은 그 버섯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였다니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게 맞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박철민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첫 번째 폭로 영상을 올렸어요. 최정수의 원산지 조작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궁전냉면의 충격적인 비밀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영상에는 최정수가 어떻게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였는지 관련 서류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궁전냉면 믿고 먹었는데 앞으로 안 갈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박철민의 두 번째 폭로 영상 불법 사채업의 실체가 올라온 거였어요. 이 영상에서는 최영민의 불법 대부업 운영에 대한 증거들이 공개됐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계약서 사본, 협박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찰에서 움직였습니다. 최영민 씨에 대한 불법 사채업 운영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상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봤어요?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상준아. 하지만 희망이 보이네. 아름이도 엄마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박철민 씨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최정수 부자가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예요. 준결승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요리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부해서 최정수에게 완전한 굴복을 받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지리산의 황금령이가 저에게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늘이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거였죠.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준결승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의 폭로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최정수가 반격에 나선 거였습니다. 최정수 긴급 기자회견 개최 뉴스에서 나온 소식이었어요. 저는 TV를 켜고 지켜봤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최정수는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최근 악의적인 유튜버가 저희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최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는 30년간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원산지 표기도 모두 정당하게 했고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최영민이 불법 사채업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최정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영상에 나온 증거들은 조작인가요? 불법 사채업 피해자들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지만 최정수는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라는 것들이 조작 가능한 것들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료들이에요. 저는 TV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여전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저러는구나. 며칠 후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최정수가 정말로 저를 고소했어요. 그것도 손해배상 10억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뭐라고? 10억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냈대요. 저희 같은 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이제 영상도 내려야 할 것 같고. 철민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거야. 최정수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최정수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박철민의 영상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법적 분쟁 중인 콘텐츠라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신문에서 악성 유튜버의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분명히 최정수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드디어 준결승 날이 됐습니다. 4명이 2명으로 줄어드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최정수가 심사위원석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못 이기게 해주겠어.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미션을 발표했어요. 준결승 미션은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따뜻한 음식을 재현해 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미션이라면 제가 유리했거든요.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할머니가 옛날 평양에서 만들어주시던 원조 평양냉면을 만들기로 말이에요. 황금령이 육수를 우리면서 저는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어머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갈비찜. 모두 정성이 담긴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냉면에는 할머니의 혼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리산 황금령이의 신비로운 힘까지 더해져 있었고요. 3시간의 조리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드디어 심사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제 냉면을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정말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심사위원들도 연달아 극찬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오랜 세월의 경험 없이는 낼 수 없어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정수가 심사할 차례가 됐어요. 그는 면을 조금 먹더니 이번에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맛은 나쁘지 않지만 미션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어머니의 손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통 냉면 같은데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최정수는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육수는 너무 진해서 속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사위원님, 이 냉면은 제 할머니가 함흥에서 만들어주시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손맛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나요? 최정수가 당황했어요. 참가자가 직접 반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70년간 살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맛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맛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참가자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저는 이 냉면에서 정말 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최정수 심사위원님과는 의견이 다르네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수가 혼자 다른 평가를 한 거였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준결승을 통과하신 두 분은 진행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김태호 셰프, 그리고 강순자 할머니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최정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승에 진출한 거였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이었죠. 최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걸 깨달은 거죠.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준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최영민이 구속됐어요. 상준이의 목소리가 정말 밝았어요. 검찰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니? 저도 기뻤어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 구제 작업도 시작된대요. 저희 빚도 곧 정리될 것 같아요. 며칠 후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영민의 구속으로 인해 궁전 냉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거예요. 가맹점들에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박철민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최영민 구속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최정수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어요. 궁전 냉면 전국 매장 절반 이상, 매출 급감, 가맹점주들 집단 소송 준비 연일 나쁜 뉴스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결승에만 집중했어요.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결승 전날 밤 아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내일이면 정말 끝이에요. 어떤 결과든 엄마가 최고예요. 고마워, 아름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승 당일이 왔습니다. 김태호 셰프와 저 단 둘만의 최종 대결이었어요. 마지막 미션은 인생 요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담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승부하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할머니의 전통 냉면과 제가 개발한 황금 비율 육수를 합친 완전체 냉면을 만들기로 말이에요. 할머니, 최정수, 이제 진짜 승부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요리를 시작하면서 문득 궁금했던 게 생각났어요. 30년 전 최정수가 강남에 가게를 낼 때 도대체 누가 그런 큰 돈을 댄 걸까요? 그 후원자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지금은 요리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결승 당일 스튜디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김태호 셰프의 최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인생 요리 미션 시작하세요.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지리산 황금령이 버섯을 우선 손질하기 시작했죠. 김태호 셰프는 화려한 프렌치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트러플, 캐비어, 로브스터 등 고급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전 최정수에게 빼앗긴 그 맛,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정한 냉면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사골과 닭뼈를 우려내면서 황금영이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었어요. 육수에서 나오는 향이 온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동시에 저는 비장의 무기인 특별한 만두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평양냉면과 함께 내던 전통 만두인데 여기에 황금영이 육수를 우린 물로 만든 특제 소스를 개발해 봤거든요. 만두피를 직접 밀어서 만들고 소에는
돼지고기와 함께 지리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두를 찍어 먹을 특제 소스였죠. 황금령이 육수를 농축시켜서 만든 소스에 이런 전통 양념을 조화롭게 배합했어요. 이런 조합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였어요. 어머, 이게 무슨 향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냄새네요. 관객들과 스태프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최정수는 심사위원석에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육수 맛을 보고 있으니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3시간의 요리 시간이 끝났어요. 드디어 최종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김태호 셰프의 요리가 심사됐어요. 정말 화려하고 정교한 프렌치 코스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완벽한 기술이네요.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에요라며 호평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정성껏 플레이팅한 평양냉면과 함께 갓 쪄낸 만두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맑은 육수, 쫄깃한 면발, 그리고 정갈하게 올린 고명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옆에는 통통한 만두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고 특제 황금 소스가 작은 종지에 담겨져 있었죠. 첫 번째 심사위원이 숟가락으로 육수를 떠서 맛봤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냉면이에요? 지금까지 먹어본 냉면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만두를 특제 소스에 찍어 먹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이 만두와 소스의 조화가 완벽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두 번째 심사위원도 면을 한 젓가락 먹고 만두까지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냉면과 만두가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나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세 번째 심사위원까지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한 상에 담긴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요. 특히 이 만두 소스는 정말 혁신적이네요 라고 극찬했어요. 마지막에 최정수 차례가 됐을 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특제 소스에 찍어서 맛봤어요. 그 순간 최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훔쳐간 그 맛이 더욱 완벽해져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상상도 못한 만두와 특제 소스까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최정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의아해했죠. 최정수 심사위원님, 평가 부탁드려요. 진행자가 재촉했어요. 최정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맛은 좋습니다.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전국 요리왕 선발대회 우승자는 진행자가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강순자 할머니입니다. 그 순간 저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우승을 한 거였어요. 상금 1억 원과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최정수는 심사위원석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노인이 일어나더니 무대로 올라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 노인이 말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상식 시간이라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노인의 말에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어요. 저는 박한식입니다. 30년 전 강남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30년 전 강남 개발 초기에 큰 돈을 번 유명한 부동산업자였죠. 30년 전 최정수가 저에게 와서 냉면집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때 최정수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박한식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최정수가 가져온 그 냉면 레시피가 자신이 개발한 게 아니라 훔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최정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명동에서 고모령 냉면을 하던 강순자 씨의 레시피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도둑질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박한식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한식 할아버지의 폭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정수와 최영민 부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 갑질, 원산지 조작,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최정수에게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박한식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정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마저 등을 돌린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냉면 레시피 도용 사건 궁전 냉면 제국 완전 몰락.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궁전 냉면 가맹점들이 집단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매출은 바닥을 쳤고 직원들까지 대량 사직서를 냈다고 했어요. 최정수는 결국 궁전 냉면 브랜드를 포기해야 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냉면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상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최영민 빚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검찰에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모든 빚을 탕감해줬대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의 고통도 끝난 거였거든요.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재래시장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을 계약했죠. 임대료가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고모령 냉면 간판을 다시 달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제 간판이었거든요. 오픈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죠. 진짜 원조 냉면 맛을 보러 왔어요. 상준이와 아름이 그리고 손자 민수까지 모두 가게를 도왔어요. 가족이 다시 뭉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한 달 후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해졌어요. 유명 호텔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고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직영점 위주로만 천천히 확장하기로 했거든요. 품질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강남 한복판에 고모령 냉면 2호점을 열었어요. 바로 예전 궁전 냉면 1호점이 있던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제 냉면을 파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30년 만에 완전한 복수였거든요. 박철민도 성공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할머니의 기적 같은 복수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뷰를 기록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냉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다. 상준이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지리산 황금영이를 생각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그 마법의 버섯이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거였죠. 30년간의 한이 모두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맛으로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고모령 냉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어떠셨나요? 강순자 할머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생각을 적어주시면 다음번 영상에서 반영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